다음 70번. 또 중재되는 내용이 또 나왔네요. 그죠? 2015년 3회의 104회는 이제 조금 쉽네요. 그죠? 무역실무가 앞에 거보다는 좀 쉽다. 중재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중재는 원칙적으로 중재 계약으로부터 중재 판정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중재는 어떤 중재 전반에 대한 절차를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중재 판정은 파이널,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다. 그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배웠고요. 그다음에 중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법리 해석의 완벽성을 도모할 수 있다. 자, 중재가 공개될 경우에는 기업체의 그 어떤 기업의 비밀 같은 것도 외부로 노출되고, 그다음에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것은 맞아요. 그 원칙 맞는데 법리 해석의 완벽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중재인은 어떤 무역 계약이라든지 무역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은 어떤 특허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계약의 법리적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전문화된 법리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판사나 변호사나 법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취약할 수 있죠. 그래서 법리 해석의 완벽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재는 단심제이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송에 비해서 비용이 적겠다.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만은 이것은 중재인, 그죠? 중재인을 선임해야 되니까 소송에 비해서 비용이 이제 훨씬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신속하고. 다음 71번. 자, 신용장 거래에서 복합 운송 서류의 수리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1번, 선장의 대리인인 경우 선장의 명의를 기재하지 않고 서명할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선장의 대리인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운송 서류에다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unnamed agent, 그죠? agent for 또는 or for the master, for the master 하든지 아니면 또는 named agent 말고 on behalf of the master. 그래서 선장을 대신해서 또는 선장의 대리인으로 이 증권을 발행했다라는 표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선장의 이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지는 실제의 지명이 아닌 지리적 구역으로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한국인데 이것을 목적항을 갖다가 코리아 포트로 하면 안 되죠. 한국에서 개항된 항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산항구 같이 광양 같이 평택 같이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리적 구역이 아니고 실제 명칭 부산 포트 이렇게 반드시 밝혀줘야 되겠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통으로 발행된 경우 발행된 전통의 원본을 제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운송서류는 권리증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갖고 있는 놈이 임자다. 그래서 세 통이 발행됐던, 다섯 통이 발행됐던 한 통이라도 갖고 있으면은 물품의 인도를 운송인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세 통이 됐던 다섯 통이 됐던 전부 다 회수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복수의 복합운송 서류가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된 전통 원본을 모두 제시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4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는데, 운송인, 선장, 선주 또는 이들 대리인이 서명하고 발행할 수 있다. 자, 맞는데 함정이네요. 함정. 선주 15는. 자, 복합운송 서류에서 선주는 서명하고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용선운송, 용선계약.
용선 계약은 바로 뭐예요? 선주가 배를 빌려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선 계약에 따른 선화증권, 용선 계약에 따른 선화증권에서는 바로 선주도 서명하고 발행할 수 있다. 요거 구분 딱 해주세요. 그 다음에 72번, 자, 포페이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자, 포페이팅도 참 시험에 잘 나와요, 그죠? 포페이팅하고, 그 다음에 팩토링 설명에서 잘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제 포페이팅에 대해서 단독으로 출제가 되거나 또는 팩토링하고 포페이팅에 어떤 비교를 묻는 그런 문제도 이제 종종 출제가 되죠. 자, 그러면 1번, 포페이팅은 현금을 미리 받고 그 대가로 매출 채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출자 이렇게 있으면 수출자는 수출 포페이터, 수출 포페이터에게 마치 매입은행에게 매입을 의뢰하는 것처럼 바로 서류, 환음이죠. 환음을 수출 포페이터에게 매도하고 여기서 이제 현금을 미리 받고 그 매출 채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환음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환음을 제시해서 돈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 양도하는 대가를 공짜로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포페이터는 환음을 매입한 대가로서 뭐 대금 지급을 이제 하게 되죠. 대금 지급을. 이것이 바로 이제 1번이 되겠고요. 바로 포페이팅의 이제 정의가 되겠네요. 정의. 그다음에 2번, 포페이팅 거래에서 포페이터는 수출자의 유통 가능한 매출 조건을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출 포페이터는 다시 저쪽에 수입 포페이터에게 이것을 서류를 보내고 서류를 이전하고, 수입 포페이터는 다시 수입자에게 이것을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수입 포페이터가 그러면 수출 포페이터에게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수입자가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입 포페이터가 수출 포페이터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죠? 이랬을 경우에 수출 포페이터는 수출자에게, 야, 지금 수입 포페이터가 나한테 돈을 안 줘,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돈 다시 내놔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소구권인데, 바로 소구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포페이팅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수출자의 유통 가능한 매출 채권, 환음이 되겠죠. 이것을 무소구 조건, 소구 불가능 조건으로 매입한다. 이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페이팅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증권은 유통 불능의 매출 채권이다. 이건 안 되죠. 유통이 돼야지만이 양도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양도. 환음이 양도가 불가가 되면은 수출 포페이터가 매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통 불능의 매출 채권은 포페이팅 거래에 사용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상식의 문제, 그죠? 문제. 그 정답 3번 되겠고요. 4번, 포페이팅 거래의 장점은 수출자의 신용위험, 비상위험, 환원 등을 제거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쪽에 수입 포페이터가 돈을 안 주던 수입자가 돈을 안 주던 간에 수출 포페이터에게 환음을 양도하고 대금 지급을 받게 되면은 이거 포페이팅 거래에서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즉 무소구 조건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가 이 수출자가 책임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다음 73번, 해상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백사에는 유독 지금 해상보험에 대한 문제가 지금 몇 개죠? 아까 뭐 2부도 있었고 대의도 있었고 해서 이거 3개 정도가 계속 나오네요. 해상보험 계약은 보험자의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가 수용하는 부합계약의 성격을 지니다. 그래서 해상보험계약은 뭐 서로의 조건을 이제 제시해서 뭐 흥정하거나 합의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보험자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이 있어요. 약관을 제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약관에 대해서 보험계약자가 수용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보험계약이 이제 체결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부합계약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상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성립하는 요식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되는데, 이건 틀렸어요. 요식계약은 이제 맞지만은 해상보험의 계약 원칙은 보험증 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지금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을 하자마자 바로 보험증권이 발행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증권 발행.
그래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증권이 나중에 발행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해상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성립한다. 이 부분이 지금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험증권은 계약이 성립된 후에도 발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험증권을 발행을 할 때 이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받거나 또는 보험료에 대한 지불 보증이 있을 때까지 보험증권을 발행을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했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증권을 발행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지는 않다. 정답. 자, 2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상보험에서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대상을 보험의 목적이라 하고 피보험 이익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급약관이 적용되는 보험은 보험기관과 보험계약기관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 소급약관은 lost or not lost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 이제 FB 조건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우리 앞에 배웠죠. 자, 그러면 원래 물품이 선적 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선적 일자가 4월 1일이란 말이에요. 4월 1일. 근데 뿡 하고 출항했어요. 출항해가지고 4월 2일. 자, 4월 2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선적전이나 선적되는 동시에 보험계약이 체결되는데 4월 2일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4월 2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쭉 당겨서 4월 1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 이것이 소급보험이 되겠고요. 그래서 소급보험 약관에 바로 이제 로스트가 되겠는데 그러면 보험계약은 어떻게 돼요? 보험계약은 4월 2일 날 체결돼가지고 4월 2일부터 이게 돈속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급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4월 1일로 소급된 거죠. 그러면 실제 보험기간은 4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말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기간하고 보험계약기간은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74번 수입신고의 취하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됐어요. 자,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성 물품, 변질, 손상 물품 등을 해외 영업자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수입 계약을 이제 체결하고 물품이 왔는데 그것을 보세구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물품이 다 변질되거나 부패되고 그래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수입 신고를 취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출항전 신고나 입항전 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이것은 살짝 좀 바꿔놨는데요. 이것은 출항전 신고나 입항전 신고에 한 화물이 도착하는 경우가 아니고 도착하지 않아서 수입 신고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은 수입 신고 수리 물품, 수입 신고 수리 물품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출항전 신고나 입항전 신고한 물품이 아니고 출항전 수입 신고 수리 물품. 그러니까 수입 신고나 신고로 끝난 것이 아니고 수입 신고 수리. 수입 신고 수리. 자. 그래서 수입 신고 출항전 수입 신고가 수리되었거나 또는 입항전 수입신고 수리한 물품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수입신고를 취하의 사유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 되겠고요. 그러면 3번, 4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74번 문제 같은 경우 뭐 사실 뭐 찍고 넘어가도 뭐 될 정도의 그렇게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령에서 좀 벗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은 자, 이런 것들도 무조건 찍기보다는 한 번쯤 싹 생각을 탁 해보게 되면요. 자,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134번은 수입신고 취하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75번 해상보험에서 중복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04의 1구 문제. 유독 지금 해상보험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네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게 없네요. 뭐 기술무역이라든지 이런 거 서비스무역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네요. 자, 그러면 해상보험에서 중복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 자, 중복보험이 또 뭐냐면은 하나의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여러 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것이 이제 중복보험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보험의 목적물이 있는데, 자, 5만 불 보험 가액이 5만 불이라고 칩시다. 보험 가액이. 그래서 A, B, C의 이런 보험자가 있는데 여기에 뭐 2만 달러, 여기에 뭐 3만 달러, 여기에 지금 뭐 10,000달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이제 보험 금액이 되겠어요. 보험 금액. 자, 그러면 이것이 전손이었을 경우에 총 어떻게 되죠? 이게 6만 달러가 되잖아요. 그죠? 6만 달러. 그러면 보험 가액보다 지금 보험 금액이 더 높게 되니까 이것은 바로 뭐죠? 초과보험이죠. 초과보험. 그래서 동일한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여러 보험업자에게 동시에 드는 것을 중복보험이라고 하는데, 그 전체 보험 금액과 합계는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동일한 피보험 이익을 수인의 보험자에게 그 일부 시에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그 보험금의 합계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을 만드는데, 초과하는 것, 그래서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고 초과하는 것의 경우에 보험을 만든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번도 바로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중복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순서에 따라서 각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A한테 청구할 수 있고 B한테 청구할 수 있고 C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쭉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청구 금액의 합은 보험 금액의 합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보험자는 보험계약상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진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기가 2만 불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것 비용만 이 비율에 따라서 보상해 주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각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금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뭐 몇 번 말씀드린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5번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